때는 조선시대 중종 때의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다. 송도의 한 마을 이름 없는 선비의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는 일찍이 언변과 제주에 능하고 연기하여 한 번 본 책은 잊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장성하여 지방의 하급 관직을 지냈으나 스스로 만족할 수 없었다. 사내가 관직을 포기하고 팔도를 누비며 세월을 보낼 때였다. 어느 날 한 사찰에서 공부를 하며 지내고 있을 때였다. 사찰에서 빚은 술이 없어지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하루는 사찰의 노승이 공부를 하는 그 사내를 불러 말을 하였다. 내 일이 있어 어디를 다녀와야겠다. 그간 이 항아리를 잘 지킬 수 있겠느냐? 노승은 술을 담은 항아리를 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시지요. 며칠이 지났고 사내는 사찰에 온 노승을 마중하고 보관하고 있던 항아리를 내어주며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노승이 항아리 속을 확인하니 그 안은 비어있어 찌꺼기만 남아있었고 노승은 노하며 호통을 쳤다. 내 이놈, 뻣뻣스럽구나. 이놈이 사실을 구할 기회를 주었건만 끝까지 나를 속인 셈이냐? 노승의 호통에 당황하며 말을 하였다. 어찌하여 저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노승은 지금껏 술이 없어지는 일이 사내가 꾸민 짓으로 생각하였고 시험 삼아 술 항아리를 맡겼던 것이다. 억울합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술을 내어주신다면 이런 일을 벌인 자를 찾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노승은 노기를 진정하고 기회를 주었다. 그날 밤이었다. 술을 지키고 있으니 스산한 기운이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기며 기운이 흘러나오는 곳을 따라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한 동굴 안에서 술래 가득한 기운이 나오고 있었다. 그 동굴 안에서 한 여우가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 사내는 붉은 모래를 머금은 줄로 그 여우를 결박하였다. 잠시 후 여우가 깨어났고 사내가 소리쳤다. 이 요망한 것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느냐? 내 억울함을 풀고 너를 죽일 것이야. 그 말을 들은 여우가 사람의 말로 애원하였다. 한남이 물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은혜 꼭 보답하겠습니다. 네 놈이 무슨 수로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단 말이냐? 저에게 환수를 부릴 수 있는 귀한 비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내에게 동굴 속 바위 틈을 지나 숲속으로 가면 작은 초당이 있으며 그 초당 안에는 비서가 있다고 하였다. 그 사내는 결박한 여우와 같이 바위 틈을 지나 숲속으로 걸어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희미하게 한 초당이 보이기 시작했다. 참 기묘한 일이구나. 사내는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신비스러운 기운이 흐르는 고서 한 권이 있었다. 요사스러운 여우가 말한 책이 이 책인가 보구나. 사내는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아니 이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내용이었다. 그 내용인즉 환술과 도술에 관한 비법이 기술되어 있었다. 사내는 처음 보는 신비한 책에 빨간 점을 찍으며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한참을 읽던 도중 본가 여종이 다급하게 달려와 사내의 부친이 별세하였음을 알렸다. 사내는 경황이 없어 책을 두고 여종을 따라 나섰으나 이상한 느낌이 들어 여종을 불러 세웠다. 그 순간 앞서가는 여종의 모습이 안개처럼 사라졌다. 사내는 여우의 요사스러운 속임수임을 깨닫고 다시금 초당으로 뛰어갔다. 방 안에는 붉은 점 표시가 되어 있는 책의 부분은 찢겨져 있었고 사내가 읽지 못한 부분은 여우와 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사내는 기이한 책에 있던 화술과 도술
변시술 등을 익혔고 그가 바로 호는 우사 전우치였다. 전우치에 관한 괴이한 일화가 어우야당, 지봉유설, 대동야승 등 여러 문헌에 남겨져 있다. 하루는 기재 신광안의 집에 있을 때였다. 그 자리에는 조선 중기 문신인 송인수도 있었다. 신광안이 송인수를 보며 인사차 말하였다. 자네 우사 정군을 알고 있는가? 신광안의 말에 송인수가 대답하였다. 그 명성은 익히 들었소만 이렇게 만남이 늦은 것이 한스럽습니다. 송인수의 말이 끝나자 신광안이 말하였다. 전우치 자네 이분을 위해서 재밌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겠는가? 기재 신광안의 말에 전우치는 대답하였다.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 보여드리지요. 잠시 후 식사가 나왔고 전우치는 밥을 한술 입에 넣었다. 입안에서 밥알을 오물거리는 것을 다들 보고만 있었고 전우치는 입안에 있던 밥알을 마당에 내뿜었다. 그의 기이한 행동에 다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마당에 흩어져 있던 밥알들이 점점 커지며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쩍 하는 소리와 큰 밥알이 갈라지더니 그 속에서 나비가 나와 날개짓을 하였다. 집 마당에 있던 수많은 나비가 날개짓을 하며 하늘로 사라졌다. 하루는 전우치가 여러 벗고 있을 때였다. 좌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전우치 자네 천도를 구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듣고 전우치가 대답하였다. 그것이 뭐가 어렵겠는가? 새끼줄 100발만 가지고 오시게. 집안의 종이 새끼줄을 가지고 왔고 전우치는 멀리서 보고 있는 동자를 불렀다. 그리고는 새끼줄을 공중으로 던지니 기이하게도 줄은 점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전우치가 동자를 보며 말했다. 이 새끼줄이 닿는 곳에 올라가면 푸른 복숭아가 많이 열려있을 터이니 따서 내려보내거라. 그 말을 들은 동자가 줄을 잡으니 놀랍게도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반 시즌 정도 지났을까? 하늘에서 무엇인가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살펴보니 잎이 달린 푸른 복숭아였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앞다투어 그 복숭아를 정신없이 먹었다. 감미로운 단물이 넘치듯이 흐르는 것이 이 세상의 맛이 아니었다. 다들 그 맛에 취해 있을 때였다. 하늘에서 땅을 적실 듯한 피가 떨어지고 잘려나간 아이의 팔과 다리, 머리와 같은 신체들이 땅으로 떨어졌다. 정신없이 복숭아를 먹던 일행 중 소리를 지르거나 혼절하는 자도 있었다. 이에 전우치가 일그러진 표정으로 말했다. 자네들의 요구에 죄 없는 아이가 목숨을 잃었네. 아마도 천도를 지키는 신장에게 들킨 것 같네. 전우치는 말없이 아이의 사지와 신체를 수습하였다. 그리고는 원래의 모습대로 맞춰놓고 알 수 없는 주술을 외우니 조각나 있던 시체가 꿈틀거리고 일어서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아이의 시체는 비틀거리다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렇듯 기이한 도술에 관한 많은 일화가 전해진다. 그리고 전우치의 죽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다. 하루는 절친한 벗인 황해도 재령군수 박강우의 집에 기거할 때였다. 황해도 관찰사에게서 박강우에게 편지가 왔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죄인 전우치는 죽어야 한다. 전우치를 붙잡아 두라. 박강우는 상부의 편지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그간의 우애를 생각하여 전우치에게 사실대로 말하였다. 이내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하였다. 큰일을 할 자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만. 나에게 다 생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게나. 전우치는 마저 남은 술잔을 비우며 처소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여종의 비명 소리가 아침을 깨웠다. 전우치는 스스로 목을 메고
죽어있는 모습이었다. 이에 박광우가 슬퍼하며 전우치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었다고 한다. 또 다른 문헌에는 이러한 이야기도 전해진다. 조선에 윤세평이라는 학식과 도술이 뛰어난 대신이 있었다. 윤세평은 평소 전우치가 옳지 않은 도술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전우치를 찾아가게 되었다. 하루는 전우치가 자신의 일진을 보고 아내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오늘 윤세평이라는 자가 나를 찾아오거든 며칠간 산에 갔다고 하시오. 내가 있는 곳을 절대 알려주면 안 돼요. 이 말을 하고는 작은 벌레로 변해 마당 항아리 밑으로 숨었다. 그날 해가 질 무렵 아름다운 처녀가 전우치의 집에 찾아왔다. 그 여자는 이 집의 여종에게 말했다. 저는 이 집 주인과 평생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오늘 만나기로 하였는데 오지 않으셔서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전우치의 아내는 화가 나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전우치가 숨어있는 항아리를 깨어버렸다. 그 순간 아름다운 여인이 큰 말벌로 변하여 벌레로 변한 전우치를 독침으로 쏘고 머리를 잘랐다. 그리고 작은 벌레는 죽은 전우치로 변하였고 말벌은 멀리 날아갔다. 여러 죽음에 관한 기록도 많지만 죽음조차 도술의 속임수였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전우치의 동문이 차식이 늦은 밤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문 밖에서 차식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복에 자네 있는가? 익숙한 목소리에 차식은 문을 열었다. 평소와는 다른 기운의 벗이 있었다. 아니 우치 자네 기별도 없이 어쩐 일인가? 생각지 못한 방문에 당황하며 물었고 전우치는 말을 이었다. 내 근처를 지나는 길에 자네 생각이나 들렀네. 자네 책 좀 빌릴 수 있겠는가? 전우치는 차식에게 부공부 시집 일지를 빌려갔고 얼마 뒤 차식은 오래전에 전우치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 야담에는 전우치가 옥살을 하여 태수가 전우치의 시신을 감매장하였다고 한다. 이틀 후 전우치의 식솔들이 이장을 하려 무덤을 파니 전우치의 시신이 없었다고 한다. 신비한 이야기는 이것만이 아니다. 중종 때 전우치는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도피 생활을 하던 도중 한 지방을 지나게 되었다고 한다. 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전우치는 자신이 지니고 다니던 지팡이를 땅에 꽂으며 말했다. 이 죽은 나무 지팡이가 다시 살아나면 전씨 가문이 번성할 것이다. 허나 살지 못하고 죽는다면 전씨 가문은 남의 그늘에서 살게 될 것이다. 전우치가 땅에 꽂은 지팡이는 기묘하게도 나뭇잎이 자라며 점점 자라났다고 한다. 아직도 그곳에는 전우치 나무라 불리는 5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있다고 한다. 이토록 전우치의 이야기는 많은 야담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아직까지 이러한 도술로 전우치가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